자, 모의고사 11번부터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국이라는 단어가, 자, 여기서 앞에 국으로만 단독 발음을 할 때는 뭐가 되는 거고, 국으로 발음이 되는데, 이 녀석이 지금 뭐가 될 때 국물처럼 발음을 하게 되면, 이게 다르죠? 우문의 변동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똑같은 거 지워라 그랬어. 그래서 어디까지 지울 수 있니? 그렇지. 구 지웠고, 물은 다 지울 수 있네요. 자, 그러면 결국 기억, 여기서 뭐가, 여기는 앞에 있는, 지금 여기는 기억이 남았고, 이쪽은 이응이 남은 거죠? 그럼 기억이 뭐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이응. 그러면, 자, 밑에입니다. 국물은 비음화가 일어난 경우라고 했어요. 비음화가 뭐였어? 기억, 디귿, 비읍이란 녀석이 뭘 만나면? 니은이나 미음을 만나면 기억은 뭐로 바뀌어요? 이응으로 바뀌고, 디귿은 니은, 비읍은 미음으로 바뀐단 말이야. 이게 비음화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비음화가 일어났는데, 자, 나에 갑니다. 자, 우리말에는 가의 사례처럼 하나의 우문이 일정한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우문의 변동이라고 한대요. 우문의 변동. 자, 우문의 변동에는 비음화, 거센 소리 대기, 모음, 탈락 등 이런 것들이 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지만, 여기는 우문 변동 이 세 가지를 봤는데, 자, 아래에서 다시 설명했습니다. 자, 비음화라는 것은 뭘 비음화라고 한대요? 자, 비음이 아니었던 기억, 디귿, 비읍. 얘는 파열음들이에요. 파열음이 뒤에 오는 뭘 만나면, 니은이나 미음을 만나게 되면, 이 녀석이 기억은 이응으로, 디귿은 니은으로, 비읍은 미음으로 바뀌는 게 비음화예요. 여러분, 요건 시험범위야. 다다른 부분에.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우문이 다른 우문에 영향을 받아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 반만 닿는 토 마찬가지죠? 비읍이 뭐로 바뀌었어? 이 녀석은 비읍이 미음으로, 그 다음에 디귿은 니은으로 바뀌었으니까 다 비음화들에 해당이 되는 거 맞죠? 자, 또한 자, 담력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거 특이한 비음화인데요. 리을에 의한 비음화라고 그래요. 리을이 뭘로 바뀌었어? 니은으로 바뀌었고, 여기 리을이 여기도 니은으로 바뀌어버렸죠? 자, 이것도, 자, 무엇이? 자, 리을이 뭘 만나면, 리을이 비음이나 니은, 이음을 만나게 되면, 이때 비음, 니은으로 바뀌어 발음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비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비음화의 유형은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위에 있는 기억, 디귿, 비읍이 이응, 니은, 미응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이 아래에 있는 것처럼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것도 비음화예요. 다 미음, 니은, 이응은 다 비음이니까 콧소리 대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거센 소리 대기는 기억, 디귿, 비읍, 시읒이 뭘 만났을 때, 자, 시읒을 만나게 되면 이 녀석 때문에 합쳐져서 거센 소리가 된대요. 그래서 키읔, 키읔, 피읔, 치읓인데, 자, 이때 키읔은 기억의 소리값과 시읒의 소리값이 다 있어요. 시읒의 소리값이 남아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거센 소리 대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 그렇지. 자, 여기서 털에서 이 녀석들은 거센, 피카츄 털은 거세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거센 소리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자, 축하의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자, 축하의 경우는 기억과 히읗이 만나 키읔이 됐으니까 이 녀석도 마찬가지 거센 소리가 된 거 맞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문의 개수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지. 기억과 히읗이 만나서 시읒이 된다면 결국 하나가 줄어들었으니까 축약에 들어가는 겁니다. 축약. 아까 비음화는 하나의 우문이 다른 우문으로 바뀌었으니까 뭐가 되는 거고. 자, 위에 있는 녀석은 비음화는 어디에 들어가고, 자, 이거 교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교체. 거기에 비해서 이 녀석은 축약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음 탈락이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개의 모음이 이어질 때 그 중에 한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 한다? 모음 탈락이라고 한대요. 자, 이 예문에도 보시면 가서가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 이 녀석도 똑같이 지우라고 그랬어. 자, 먼저 어떻게 지우라고요? 자, 기억 지웠어, 기억. 자, 기억 지웠어요. 그 다음에 지울 때
앞에 있는 걸 먼저 지우지 말고 뒤에 있는 모음을 먼저 지우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자, 여기 아서 여기 보이죠? 여기도 아서가 그냥 보이네요. 그럼 다 지웠죠? 오른쪽에 남은 게 없음. 왼쪽에 하나 남았죠?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된 거야? 이 녀석은 없어졌으니까 탈락이 일어난 거죠. 근데 무슨 모음이 아 모음이 탈락했으니까 모음 탈락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자, 이거는 또 하나 뭐가 있냐? 담그다의 경우도 마찬가지네요. 자, 이것도 똑같이 지우면 담가가 됐으니까 의가 탈락한 거죠. 의탈락. 자, 얘도 모음 탈락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우리말에서 음절의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은 총 몇 개? 가느, 다란, 물방울 7개가 있대요.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를 뭐란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자, 음운 변동 현상에 해당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기억이 뭐로 바뀌었고요? 이 기억으로 바뀌었고요. 자, 시옷도 가느다란 물방울이 없으니까 디귿으로 바꿔줬죠. 그래서 얘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음절 끝에서 일어나는 규칙이다. 근데 자, 그럼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모음 탈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가 되는 거고 이 녀석은 탈락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거기에 비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어디까지 집어넣어야 돼요? 이것도 하나의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바뀌는 거니까 얘도 교체에 들어가는 거죠. 교체에 들어갑니다. 그거 되나요? 자, 여기까지 내용이 없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기억처럼 음운 현상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일어나는 경우가 있대요. 자, 예를 들어 앞마당인 경우는 일단 피읍이 뭐로 먼저 발효할 때 바뀌어? 이 녀석이 비읍으로 먼저 바뀌어줘야 돼요. 비읍으로 바뀌고 자, 비읍이 또 뭘 만났어? 뒤에 미음을 만났죠? 자, 그래서 비읍이 미음을 만나게 되면 이 녀석 때문에 비읍이 또 바뀌게 되죠? 뭐로 바뀝니까? 이렇게 미음으로 또 바뀐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얘는 처음에는 뭐가 일어났고 자, 그렇지. 먼저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한 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여기에서 이렇게 비음화가 또 한 번 일어났습니다. 두 번의 음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되나요? 자, 그 다음 자, 11번에 가면 여기서 물어본 거는 지금 뭐야? 음운의 개수가 달라졌는지를 먼저 물어봤어요. 자, 달라지면 둘 중에 하나죠? 뭐가 일어나요? 자, 탈락이거나 또는 뭐가 돼야 돼요? 자, 축약이 돼야지만 음운의 개수가 줄어들 거야, 지금. 자, 그래서 탈락과 축약인데 근데 여기도 물어본 건 탈락인가요? 물어봤더니 얘가 아니라 아니오라고 했으니까 그럼 뭐가 되냐? 탈락이 아니라 탈락은 여기에 들어가야 될 녀석이고 그 다음 이쪽은 반대쪽은 축약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음운의 개수는 안 바뀌는데 이때 하나의 음운이 다른 영역을 받아 비슷하거나 같은 음운으로 바뀌나요? 그랬으니까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교체 중에 뭐 비음화나 유음화가 이쪽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지금. 자, 됐어요? 자, 그래서 답이 몇 번? 자, 마티형 같은 경우는 뭐가 일어난 거야? 두 개가 만나가지고 축약이 일어났죠? 자, 축약이 여기가 맞네요, 일단. 그리고 식물 같은 경우 기억이 뭘 만나가지고 자, 비음을 만나가지고 같은 비음인 뭐 이음으로 바뀌었으니까 자, 비음화도 자, 이 녀석은 비음화가 되는 거죠? 자, 비음화에 의한 자, 비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럼. 됐어요, 여기까지? 자, 12번 바로 갑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결국 음운이 두 번 일어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이게 성는처럼 자, 서의 기억, 쌍기억인데 이 녀석이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뭐가 일어났어? 기억으로 바뀌었죠, 대표? 가느다란 물방울 중에 하나로 바뀌었으니까 자, 이거 먼저 음절이 끝소리 규칙이 일어났고 기억이 뒤에 뭘 만났어? 여기 이 니은을 만났네요. 자, 니은 때문에 결국 또 기억이 뭐로 바뀌는 거야? 이음으로 바뀌었으니까 비음화가 또 한 번 일어났어. 두 번 일어났죠? 자, 여기까지 해서 질문해 주세요. 수료 12번 중에서. 다 돼요? 자, 그 다음에 13번에 가시면 요번에는 지금 맞춤법 규정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시험범위야. 요번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적절치 않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 자, 16항 용언의 어간. 자, 어간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앞에 뭐가 빠진 거라고? 용언. 자, 용언에는 뭐가 있는데? 용현동. 그래서 형용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동사를 합쳐가지고 뭐라고 한다? 얘를 용언이라고 하니까, 자, 동사 형용사의 어간이면 어디까지? 먹다, 막다가 있으면 이때 각각 그다음에 막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간이 되는 거죠? 거기 가로친 부분은 뭐야? 엄입니다. 그러면 이 다를 빼버리고 어나 아를 붙이니까 이 녀석들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어미가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런데 어간의 끄듬절 모음이 아나 오가 왔을 때, 자, 그러면 자, 먹다의 먹은 어간이 어가 왔으니까 여기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아오에 해당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이럴 때는 당연히 뭘 쓰니까 아가 아니면 그 밖에 모음은 뭐를 쓰래? 어를 쓰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어를 붙였어요. 자, 근데 막다인 경우는 어떻게 해요? 뭐가 왔습니까? 아가 왔죠? 아가 왔으니까 이때는 뭘 써야 돼? 이때는 어가 아니라 이렇게 아를 써준 겁니다, 지금.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인데, 자, 미리 좀 해놓고 갈게요. 시다의 경우는 이니까, 자, 오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시다는 지금 용언 맞아요, 근데? 시다는 형용사니까 여기 형용사에 해당이 되면서, 자, 그러면서 지금 의인데, 그러면 그 밖에 모음이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 밖에 모음일 때는 뭘 붙이래? 어를 붙이니까 시어가 돼야죠. 됐어요? 그래, 열을 붙이면 안 됩니다. 얘는 그냥 붙이는 거야. 자, 18항 규정에서는, 자, 하다에 여기 활용해서 어미 아가 여로 바뀐대요. 이건 특이한 경우인데요. 하다에서 다를 빼버리고 거기다가 어미 아를 결합하면 이 경우는 아가 아니라 뭐가 돼요? 여가 되나요? 이렇게 특이한 경우가 여기서 옵니다. 자, 또 어간의 끄듬절 르 뒤에 오는 어미 어가 러로 바뀐대요. 자, 여기 예를 들어놨는데 푸르다 어간은 어디까지가 어간이야? 푸르까지가 어간인데, 자, 이 경우에 어를 결합했더니 푸르어가 아니라 푸르러가 됐어요. 바뀌었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러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러 불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까지 됐으면, 자, 답은 그래서 몇 번이 되는 거야? 자, 3번 같은 경우는 희여가 아니라 뭐가 됐어? 아까 우리가 미리 보고 왔죠? 이 경우는 희어로 바뀌어서 기억으로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기억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기억. 자, 오른쪽 14번에 갈게요. 자, 밑줄 친 부분 중에서 자, 어제를 붙이거나 아니면 여기다 뭘 붙여가지고 춥더라에 덜을 붙이거나 있었다에 여기 보내 니은 그 다음 여기에 두 번을 붙였네요. 또는 잤다에 여기 아시 숨어 있죠? 이것을 붙이면 어제를 붙이거나 시간부사 어제를 붙이거나 세상을 나타내는 소나바람이 덜을 붙이거나 또는 니은 관용사형 어미예요. 과거를 나타내는 또는 엇과 같은 두 번 붙이는 거나 소나바람이를 여기 한 번 붙여놨죠? 자, 이렇게 붙여가지고 과거를 실현하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적절치 않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 답은 4번에 이때 엇을 쓸 경우는 엇을 쓸 때는 이때 현재와의 단절을 나타내는 말이지 지속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옛날에는 작년만 해도 이곳에서는 어땠는데 나무가 적었지만 지금은 나무가 많았다. 그럼 과거와 현재는 어떻게 된 거야? 단절이 된 거죠. 이해됐어요? 이렇게 하면 현성이는 작년까지만 해도 멋이 있었었다. 그럼 지금은 족도 아니다 이거잖아 지금. 삐꾸가 됐다 이거니까. 자, 됐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내용들은 결국 과거의 단절을 나타낼 때 엇을 쓰는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법 갑니다. 자, 사전을 봤더니 제다 1, 2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녀석들은 하나는 뭐래요? 동사고 하나는 지금 형용사로 되어 있네요. 됐습니까? 동사, 형용사. 자, 이 경우에
자, 여기서 완전히 지금 두 녀석은, 이 하늘색 두 녀석은 그 단어가 같은 녀석이야, 다른 녀석이야? 네, 사전을 찾아도 제다 1, 제다 2로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소리는 같은데 완전히 다른 단어. 이런 걸 우리는 뭐라 한다? 그렇지. 왼쪽에 정리해놨죠? 이걸 동음, 이의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소리만 같고 뜻은 다르다. 동음, 이의어. 자, 거기에 비해서 자, 여기 있는 제다 1에 다시 네모 1, 2가 있죠? 아래 부분에서도 똑같이 있네요. 여기 제다 1, 2가 있어요. 그러면 자, 요 녀석들은 맨 위에 있는 네모 1번이 무조건 뭐가 되는 거고요? 중심적 의미가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1번이 뭐가 되는 거야? 중심적 의미가 되는 거고 2번 말고 뭐 3번, 4번이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녀석들은 다 뭐가 되는 거야? 주변적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주변적 의미. 자, 다시 우리가 사전을 찾을 때 약속을 했어요. 어떤 단어의 맨 첫 번째 있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는 이걸 중심적 의미라고 하자.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2번 같은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하고 자, 이 녀석을 우리는 이거 주변적 의미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얘들 관계는 무슨 관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다이 관계가 되는 겁니다. 다이어.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얘들 둘은 뭐가 되는 거야? 1, 2는 중심과 주변으로 나눠졌으니까 얘도 다이 관계가 되는 거예요. 다이어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용법을 물어봤는데 4번 부분에 오면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재는 거니까 수치나 이거 측량을 한다는 뜻이죠? 그럼 제다 1로 가서 여기 몇 번에서 찾아야 돼요? 그렇지. 자나 그 다음에 어떤 계기를 이용해서 길이와 길이를 잰 거니까 이건 중심에 해당되는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다 1에 2가 아니라 1로 바꿔 놓으셔야겠죠. 자, 여기까지 문법 정리했는데 질문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러면 16번 바로 비문학 들어갑니다. 자, 16번에 보시면 역사적으로 은행의 첫 장을 연 것은 금 세공업자들이었대요. 자, 결국 이 금 세공업자들에 의해서 지금의 은행의 어떤 비슷한 성격을 가진 이런 게 나오기 시작했대요. 자, 그래서 자, 금을 스스로 보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금고를 가진 누구한테 맡겨요, 이거를? 이제 세공업자한테 이걸 맡겨요. 세공업자가 뭐 하는 사람들인데? 금을 갖고 이것을 녹이거나 아니면 그걸 갖고 이렇게 반지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거 판매하거나 아니면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세공업자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금 보관증을 이걸 받으면서 이제 금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물건을 거래할 때 금보다 보관증만을 주고 받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보관증을 지금 오늘날에 뭐처럼 사용했다? 자, 지폐나 수표처럼 사용했대요. 달리 이야기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수표를 주고 금을 놓고 지폐 수표를 이렇게 주고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관증 자체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보관증만 있으면 이거 언제든지 가가지고 뭐 금으로 다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한 거야. 자, 한편 세공업자들은 금을 맡긴 사람들이 일시에 몰려와 금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왜? 이 사람들은 금이 계속 필요한 게 아니잖아. 일상생활에서 금이 쓰일 리가 없으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에 뭐 선물을 주거나 금을 가공해서 자기가 어떤 반지를 만들거나 이럴 때만 필요할 테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신이 써준 보관증만큼의 금을 반드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미리 다 가지고 올 필요 없어.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들은 보관된 금의 일정 부분만을 남겨놓고는 나머지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빌려주면서 수수료를 받아 이윤을 챙겼어요. 좀 독특하네요. 금을 어떻게 한 거야? 이 사람 예를 들어 똑같은 금을 줄 필요가 없어. 그럼 한 돈이면 똑같이 이게 똑같으니까 이 사람한테 저기 있어. 그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한테 이걸 줘버리고 빌려주거나 아니면 주고 그 다음에 대신에 수수료를 받은 거야. 이윤을 챙겼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봅니다. 그 과정에서 금 세공업자들은 금의 양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금을 맡기는 사람한테 일정하게 살해했다는 말이 뭐야? 일정하게 여기 원래는 감사의 어떤 예물을 줬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대가를 치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금을 많이 나한테 맡기면 그걸 갖고서 이제 그거 갖고 어떻게 하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수수료를 냈겠죠, 나한테? 그러니까 나한테 이득이 많이 생기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성격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공짜로 맡겨줬고, 나중에 찾아갈 때 그냥 줬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금을 맡기는 사람한테 일정한 금액을 줬단 말이야. 자, 밑에, 금 세공업자가 했던 일은 결국 지금의 무엇과 같다? 은행이 하는 역할과 똑같네요. 은행에서 뭐 하죠? 돈을 내가 어떻게 먼저 예금이나 적금을 받죠? 은행에 돈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우리 창고에다가 돈을 쌓아놓나요? 금고에다가? 아니죠? 그걸 다른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요. 근데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대출 이자를 받죠. 맞아요? 그럼 이 대출 이자를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걸 다시 누구한테 적금, 예금을 준 사람한테는 일정하게 이자를 줘서 원금과 돌려주게 되는 거죠. 뭐 하는 건지 알겠어요? 은행이 하는 역할이? 그 쉽게 하면 은행은 돈 놓고 돈 장사하는 거예요. 돈 먹기.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는 결국 딴 거 없어. 돈만 고객들이 맡겨주면 그거 다른 사람 빌려주고 거기서 그 사람 이자 받고 이 사람한테 싼 이자로 해갖고 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자, 밑으로 갑니다. 여기서 은행의 두 가지 기능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어떤 기능을 한대요?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융통해주는. 자, 이게 첫 번째, 바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바로 금융 중개 기능을 하네요. 돈이 있는 사람 거는 받아놓고 대신에 돈 없는 사람한테 그 돈을 빌려주는 중개적 기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은행은 중개 기능을 통해서 금융시장의 거래 비용을 낮추고 그 다음에 조성된 자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자금의 흐름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거 적당하게 이것을 흐름을 조정할 수가 있대요. 자, 은행은 자금 수요자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안목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조성된 자금이 한층 더 건전하고 수익성 높은 곳으로 투자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이끌어준단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은 신용도가 낮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저 사람한테는 빌려주려고 봤는데 저 사람 집도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 빌려줄 거냐? 아니 B라는 사람 보니까 한 10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당장 돈이 지금 안 돌아서 빌려달래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빌려줄 거야? 신용이 높은 사람한테 빌려주겠죠? 그럼 돈은 어느 쪽으로 몰리는 거야? 신용이 높은 사람 쪽으로 자금이 몰리게 된단 말이야. 그 역할을 바로 은행이 한다는 얘기죠. 은행이 절대 신용 없는 사람한테 돈 빌려줄 리는 없잖아요. 왜? 돈을 쓰이면 안 되니까. 자, 두 번째 하는 역할이 뭐예요? 예금 창조의 기능을 한답니다. 예금을 더 새로 만들어낸다. 이게 예금 창조의 기능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사람이 뭐 돈을 찍어내는 거야? 우리나라는 돈 찍어낼 수 있는 데는 어디밖에 없어요? 그렇지. 여기 한국조폐공사 그쪽에서밖에 없어요. 그럼 이 일반 은행에서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예금을 창조하냐? 자, 신용창조라고도 하는데 다시 금세공업자의 경우를 살펴보자. 만약 금세공업자가 맡아놓은 금 전체를 그냥 가지고만 있다면 그때 경제 통화량은 변할까 안 변할까요? 예, 변할 리가 없어요. 그냥 금이 쌓여만 있지 그것이 돌아가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은 통화량은 변화가 없는 거다. 자, 그런데 금생업자가 써준 모든 보관증에 기록된 금의 합은 그가 맡아놓은 금의 양과 같을 거야. 변화가 없어. 그대로 보관증 써주고 금 맡아놨어. 창고에다 차곡차곡 쌓아놨어. 그러면 그대로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나 맡아놓은 금의 일부만 지급 준비용으로 보유를 하고 나머지를 다른 사람한테 다 대출을 해줄 경우에 사정은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금 세무업자들이 맡아놓은 금액의 30%만 남겨놨어요. 이게 바로 뭐야? 지급 준비용이 되는 거죠? 이거만 남겨놓고 나머지 70%의 만큼의 금을 다른 사람한테 다시 빌려줬어요. 그러면 이는 유통되는 금의 양, 즉 통화량이 그만큼 더 늘어난 것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먼저 누가 그 원래 금의 주인이 누구한테 금 세공업자한테 맡겼어. 유통이 된 거죠? 그리고 또 이 갖고 있었던 부분에서 70%를 또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다면 그만큼이 또 유통이 된 거예요. 그 전체적으로 통화량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만큼 70%가 더 증가를 했겠네요, 지금. 자, 이때 금 세공업자가 다시 30%만 남겨놓고, 자, 이것을 나머지 다른, 다시 봐. 근데 여기까지고요. 자, 위에 가로친 부분입니다. 만약 금을 대출받은 사람이 그것을 다시 또 다른 금 세공업자한테 또 맡겼어요. 보관증을 받게 되면 통화량은 더 늘어난대요. 왜? 그 세공업자가 다시 그걸 어떻게 하겠어? 30% 지급 준비금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또 돌리겠죠? 유통을 시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걸 대출이 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통화량은 점점 불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금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돌고 도는 거니까 통화량은 늘어난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일이 반복되면 통화량은 처음에 몇 배 크기로 늘어나게 되고 금 세공업자들이 맡아두었다고 기록된 금의 양도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는 새로운 예금이 만들어진 셈이므로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예금 창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나 새롭게 만들어진 예금은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갖고 있던 거예요? 아니죠? 다른 금 세공업자한테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그것은 뭐야? 빚이야, 빚. 자, 때문에 사람들이 갚아야 할 빚도 그만큼 늘어난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이해돼요? 자, 지금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괜찮겠어? 그냥 넘어가도? 자, 내가 갖고 있는 금을, 자, 다른 금 세공업자 입장이야. 원래 100돈이 있어서 100돈. 그거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맡긴 거야. 근데 그만큼의 유통이 됐는데 내가 그걸 다 갖고 있을 필요 없다고 했죠. 세공업자는. 그러면 30돈을 남겨놓고 70돈을 다른 사람한테 또 빌려주게 되면 70돈만큼의 통화량이 늘어난 거야. 그쵸? 자, 그러면 이 100%는 100돈은 원래 100돈은 원래 그 사람들이 지인이었으니까 부채가 있어요, 없어요? 빚이 없는 거죠? 그런데 아까 70돈을 다시 세공업자가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게 되면 유통량은 70돈이 늘어났죠. 그래서 총 170돈이 된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그때 가지고 빌려간 70돈은 뭐가 돼버리는 거야? 빚이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걸 또 다시 세공업자한테 맡겼는데 그걸 또 빌려주고 하면 빚은 계속 늘어나는 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의 빚. 자, 그래서 통화량이 늘어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일정한 금액을 빼놓은 나머지는 빚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갚아야 할 빚도 늘어나게 된대요. 자, 은행의 예금 창조 기능은 결국 예금의 일부만을 지급 준비로 보유하는 바로 지급 준비 제도에서 비롯되었는데 은행은 예금의 일부만 보유를 하고 그 나머지를 대출하면서 예금 통화라는 화폐를 창출하게 되고 자, 그때 대출받은 사람들은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거 갖고 대출을 받아갖고 다른 어떤 재화를 내가 서비스를 예를 자동차를 살 수 있어? 이게 재화가 되는 거죠? 아니면 내가 그거 가지고 가서 어디 가서 내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자, 또 밑에 이러한 화폐 창출 과정이 이루어지면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쓰이는 화폐 양이 늘어서 경제 유동성은 증가하지만 점점점 그만큼 화폐가 돌아가는 양은 많아지니까 유동성은 증가하지만 경제가 종전에 비해 더 부유해진 것은 아닙니다. 왜? 거기 원래 금의 주인을 빼놓은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야? 다 빚을 얻어가지고 내가 빌린 거니까 그것은 그만큼 빚도 많이 늘어난 거니까 전체적으로 그 사회는 결국 부유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밑에 갑니다. 은행의 일정 시점의 총체적 재무 상태를 기록해 놓은 대차 대조표를 활용하면 은행의 예금 창조 기능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가 있대요. 자, 대차 대조표라고 있어요. 대변과 차련이 있다는 얘기인데 자, 이 부분에서 자금의 조달 원천을 나타내는 자본 및 부채 내역은 대차 대조표의 오른쪽에 기록이 되고 이거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본과 부채는 어디다 기록하고요? 자, 오른쪽 부분에다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한대요. 뒤쪽에다가. 자, 그 다음에
자금의 운영 상태를 나타내는 자산의 내역은, 자, 여기서 자산은 어디다가, 얘는 왼쪽에다 기록한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각각, 오른쪽을 우리는 대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왼쪽 요 자산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고요? 차변이라고 합니다. 차변, 대변이,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좀 뒤바뀌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자, 여기 자산이 차변. 자, 그 다음에 여기 자본 부분이 대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때, 자, 여러분 표를 조금 보고 갈까요? 자, 여기 오른쪽을 먼저 봅니다. 예금 1,500만 원 누구한테 받은 거야? 여기 예금이라는 게 뭐야? 고객들이 은행에 갖다 맡긴 게 예금이잖아요. 오케이? 그럼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 돈은 결국 나중에 갚아야 될 돈이죠? 고객이 와서 달라고 그러면 저 맡겨놓은 돈 주세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갚아야 될 돈이잖아.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마이너스에 들어간다고.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기타 부채가 있대요. 이건 조금 이따 하겠지만 정부나 여기서 내가 돈을 따로 빌렸어요. 그것도 갚아야 될 돈이죠? 자, 그래서 이 녀석도 여기 마이너스 차변에 여기 어디다가 대변에다 넣게 되는 겁니다. 자, 또 자본금이라는 것도 결국 나중에 이것은 어떻게 돼? 내가 어떤 누구로부터 자본금, 회사를 차리려고 그래요. 투자자들한테 돈을 어떻게 한 거야? 투자를 받은 거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결국 투자자들한테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돌려줄 돈입니다. 그러니까 빚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쪽에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자, 거기에 비해서 왼쪽을 보시면 지급 준비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이죠? 예금을 통해서 내가 지금 지급 준비금 30%를 빼놓고, 여기서 요걸 남겨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했대요? 대출을 줬어요. 누구한테 준 거야, 대출은?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 돈이죠. 이건 언젠가 내가 받을 돈이죠.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은행은 예금 1,500만, 여기 1,500 중에서, 자, 300을 지급 준비금으로 남겨놓고 나머지 1,200은 어떻게 한 거야? 얘를 빌려준 거예요. 또 다른 고객들한테. 그래서 거기서 대출 이자나 이거 받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거 말고도 유가증권이나 기타 자산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회사의 어떤 증권이나 자산을 다시 매입을 한 거예요. 이것도 내 것이 되는 거니까 얘는 플러스에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차변과 대변의 결국 합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 항상 일치를 해야죠. 됐나요? 자, 아래로 갑니다. 표는 가상은행의 대차대조표를 요약해 놓은 건데 일반적으로 은행의 중요한 자금 조달 원천은 예금이에요. 자, 누가 맡기는 돈? 고객이 갖다 맡기는 돈을 우리는 예금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은행은 예금을 많이 유치하려고 할 거예요. 은행은 원래 돈이 자본금 빼놓고는 없어. 그러니까 또 이거는 어떻게 고객들한테 돈을 많이 받아야지만 이것을 돌려줄 거 아니야. 자, 오른편을 보면 예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은행의 입장에서 예금은 언제든지 요구가 있으면 지급해야 하는 부채의 성격이에요. 은행의 입장에서는 결국 고객한테 빌린 돈이랑 마찬가지야. 자, 또 은행이 다른 금융기관이나 중앙은행으로부터, 중앙은행,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온 내역은 바로 기타 부채다. 얘를 처리하는 거. 아, 기타 부채에 들어갔던 돈이 결국 다른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빌려오거나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왔다면 얘를 기타 부채에다 집어넣네요, 지금. 자, 마지막 항목은 은행의 자본금입니다. 자, 자본금인데 이렇게 조성된 자금은 왼편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자산으로 다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은행은 예금액의 일정 부분을 지급 준비금 얼마 단위는 틀리지만 300입니다. 이걸 떼어놓고 나머지 자금을 대출을 해주거나 유가증권 등 그 밖에 여러 가지 자산을 보유하는 데 사용을 했어요. 자, 이렇듯 은행의 지급 준비 제도와 대출을 통해 예금 통화가 창출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마지막 A달라. 그렇다면 은행은 어떻게 이득을 얻을까? 대차 대조표에서도 알 수 있듯 은행은 주로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대출로 자금을 운영하는데, 자,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요. 예금을 해놓으니까. 그쵸? 그러면 이것을 다시 누구한테? 이것을 다른 고객한테 대출을 해줘요. 예금은 내가 지금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은행 입장에서? 얘는 마이너스였죠?
자, 대출이라는 거는 지금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이 녀석은 결국 내가 다른 고객으로부터 받아야 될 돈이니까 얘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자, 요거 갖고 운영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통상 예금 이자에 비해 대출 이자가 높으므로,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고객들이 나한테 은행에 맡겨요. 5% 이자를 줬다고 칠게요. 그럼 똑같은 돈을 내가 다른 고객한테 빌려줄 때 5% 받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럼 은행은 남는 게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예금 이자를 5% 주기를 약속했다면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때, 은행이 고객한테 빌려줄 때는 한 7% 정도를 받아야지만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얘네 예금을 맡기는 사람한테 5% 돌려줘도 이자를 쳐서 줘도 2%가 남게 되는 거죠. 되나요? 자, 밑에 갑니다. 통상 예금 이자율 대출 이자가 높으므로 양 이자의 차이로 발생한 예금 대비 그 금리 차가 은행의 주된 수익원이 되는 거야. 은행은 이거 먹고 사는 거예요, 결국은. 이해되셨어요? 자, 대출 이자가 더 높은 까닭은, 자, 왜 대출 이자를 더 높게 책정을 하냐? 이건 차입자가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대출 손실이 일어날 수 있어서, 자, 차입자는 어떤 사람을 차입자라고 그러죠? 차입자, 돈을 빌리는 사람,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이 차입자가 원금과 이자를 못 갚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예금자가 나한테 돈을 맡겼는데 이걸 빌려줬어. 근데 이놈이 떼어먹고서 이걸 안 갚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 대출 손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감안해가지고 조금 높은 이자를 받게 돼요. 자, 또 차입자의 신용도에 딱 맞춰서 위험 할증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자, 그래서 신용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신용도가 높으면 이자를 줄여주겠죠. 자, 하지만 신용도가 낮은 사람 같은 경우는 높은 대출 이자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은행의 영업이익은 예대 금리 차로, 자, 발생한 결국 거기에 수익에서, 자, 인력과 지점 조직이나 그 다음에 IT, 인터넷 그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경상 운영비. 자, 경상 운영비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사람을 썼어요. 은행에 대출할 때. 그럼 인력 돈 줘야 되죠? 월급 줘야 되죠? 그 다음에 지점에 조직을 하려면 거기 건물이나 이걸 월세 같은 걸 얻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어떻게 여러 가지 인프라니까 컴퓨터도 들여놔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전자기기 다 들여놔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런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경상 운영비라고 그래요. 그냥 쉽게 하면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차감한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여기 있는 우리 수익이 되는 겁니다. 수익. 이익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은행은 대출 손실을 영업이익보다 적게 유지해야만 안정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은 늘 이득을 봐야 되는 입장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럼? 만일에 대출 손실이 영업이익을 넘어선다면 은행은 자본금까지 다 까먹고 결국 문 닫아야 돼요. 지금. 그래서 따라서 예금을 받아 대출을 하되 신용의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 은행업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자, 신용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건 뭐야? 저 사람이 신용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서 위험도가 낮은 사람한테 빌려주면 그만큼 어떻게 되겠지? 그걸 대출하거나 이런 이자를 받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16번에 적절하지 않은 건데, 자, 답이 2번에 은행의 입장에서 예금은 부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대차 대조표에 기타 부채가 아니라 어디다 집어넣는다고 그랬어? 예금은 기타 부채에는 뭐가 들어갔어? 아까 뭔 헛소리하고 있어. 여기 있네. 다른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나 또는 중앙은행에서 빌린 돈만을 기타 부채에다 집어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금은 어디다 넣는 거야? 따로. 그냥 여기다 예금 항목에다 따로 해갖고 이렇게 여기 부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기타 부채는 여기 따로 있잖아. 여기 기타 부채인 여기는 뭐가 들어가는 거고 다른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빌린 돈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 예금
누가 뭐 고객들은 예금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지. 기타 부채에다 집어넣으면. 이해돼? 자, 답은 여기 그래서 그냥 예금으로 처리 기재를 해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 17번 갈게요. 자, 여기서 미끄러 읽은 학생이 기억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중에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죠? 자, 답이 몇 번에 있는데 5번에 뭐라고 그랬어? 오늘날 금세공업자에 해당하는 일을 현재 은행, 오늘의 은행에 할 일하고 지금 같이 연결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금을 맡기는 사람에게 돈을 준다는 것은 결국 뭐로 봐야 돼? 이것은 대출에 대해 이자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돈을 맡긴 사람한테, 금을 맡긴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것처럼 예금을 맡긴 사람한테 이자를 지급하는 게 돼야 되죠. 자, 이거 바꿔놓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예금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18번에 갑니다. 이 글을 지금 니은의 이유를 추론했는데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는데 자, 아까 이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거? 아무리 유통이나 이런 저기가 전체적으로 통화량이 증가할지 할지라도 그 통화량에서는 다 뭐야? 다른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이기 때문에 그만큼 모두 늘어난다? 빚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야? 부채죠? 자, 그만큼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 뜻입니다. 부채, 여기다 빚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죠? 빚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자, 19번인가요? 자, 이 부분에서는요, 2019년 은행의 자산이 한 1000억 정도가 되는데, 자, 이 자산은 모두 대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출. 자, 그래서 이 중에 900억은 예금으로, 자, 고객들이 갖다 맡긴 돈이야, 900억. 100억은 자본금으로 조달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투자자들이 자본을 이렇게, 여기 100억을 투자해가지고, 또 1000억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다 어떻게 대출을 해준대요. 자, 이때 이 은행의 예금 금리는 평균 2%. 그러니까 돈을 맡긴 사람한테 2% 이자를 주는 거고, 대출 금리는 얼마예요? 4%니까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 그 사람한테 4% 이자를 받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동그라미 은행은 예대 금리차에 의해 1000억 곱하기 4% 마이너스 900억 곱하기 2%에 해당하는 총 22억의 수익이 발생했대요. 이거 왜 나오는지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내가 지금 총 자산 1000억인데 1000억을 다 어떻게 했대? 대출을 해줬으니까 얼마만큼의 대출을 해준 거야? 몇 억을 대출해 준 거야, 총? 1000억 아니야? 자산이 1000억인데 이 1000억이란 돈을 모두 대출을 해줬다고 했으니까 1000억이잖아.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나오는 거야? 여기 1000억이잖아, 요 1000억. 이때 대출액은, 대출 금리는 얼마라고 했어요? 그래, 요 4%가 바로 여기 있는 요 4%잖아, 여기 있는 요거. 자, 그런데 예금은 이 중에서 고객한테 예금 받은 건 얼마야? 900억인가요? 그럼 요 900억이라는 돈은 뭐야? 요 녀석이죠? 맞아요? 근데 이자 얼마 쳐준다고 그랬어요, 얘들한테? 예, 예전에 2% 쳐준다고 했으니까 여기 2%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금액에서 얼마만큼 이익을 받대요. 예금자들한테 이자 다 쳐갖고 돈 다 줘도 얘는 22억의 수익이 발생을 했대요. 자, 그런데 12억은 경상운영비. 아까 경상운영비가 뭐라고 그랬어? 거기는 직원들한테 월급 주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월세 내는 거, 또는 여러 가지 IT 인프라 구축하는 거, 다 비용이라고 그랬죠? 자, 비용을 다 뺐더니 남는 돈 얼마일까요? 10억 정도가 이익이 본 거죠. 순이익은 얼마예요, 여기서 그러면? 이거 다 빼면 결국 순이익은 결국 이 사람들 10억의 이득을 받네요, 지금.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적절치 않은 건데 5번에 만약 이 동그라미 은행이 평균 2%인 예금 금리를 올렸어요. 그럼 금리를 누구한테 더 주는 거야? 예금자들한테 돈을 더 주는 거야. 그럼 어느 쪽이 늘어나는 거야, 여기에서?
이 천억 부분의 요 부분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자, 이 노란색 부분 여기가 늘어나는 거예요? 노란색 부분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게 더 커지면 이익이 더 많이 발생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아랫부분에, 자, 비용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지금 수익이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돼요. 전체적으로, 여기서 수익은 이렇게 줄어들게 될 겁니다. 왜? 이자율을 더 주게 되기 때문에. 오케이? 뭐, 다른 거, 뭐, 여기 있는 어떤 경상비 같은 경우 있죠. 경상 운영비는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여기서 이자를 그 예금 고객한테 더 주게 되기 때문에, 결국 문제는 여기 22억이 안 되는 거죠. 이거보다 22억보다 작아지니까, 이 경상 운영비 12억 제하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0번입니다. 이 사전적 의미 물어봤는데, A가 무슨 뜻이라고? 자, 조정이란 말이 나왔나요? 조성. 조자는 만들 조자에다가 성자는 무슨 성자 쓸까요? 이룰 성자를 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때는 자, 만들어서 이루는 거니까 이것은 조성이란 말이고 여긴 정자가 나왔으니까 뭐라고 써야 되는 거야? 이걸 조정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조성과 조정은 다른 이름입니다. 자, 20번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몇 번으로 가야 됩니까? 32, 36번인가요? 자, 32, 36번 갑니다. 자, 도원이도 이거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인 CPU가 있는데, 자, 중앙 처리 장치를 우리는 CPU라고 한대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주 기억 장치와 끊임없이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중앙 CPU는, 자, 어디, 주 기억 장치, 여기에 있는 정보를 갖다가 이걸 계속 활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쵸? 그런데, CPU의 처리 속도는 빠른 데 비해서, 주기억 장치의 처리 속도는 너무 느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차이가 나니까 빨라지겠어요? 느려지겠어요? 컴퓨터의 처리 속도는 느려지겠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 그렇기 때문에 CPU가 명령을 실행할 때마다 주기억 장치로 데이터를 읽어오면 결국 이것이 결국 빠르게 실행할 수가 없대요. 자, 그래서 중간에 뭐를 장치를 단다? 캐시 기억 장치라는 걸 집어넣는답니다. 자, 캐시 기억 장치의 특징입니다. 이걸 CPU 내에다 중앙 처리 장치 안에다가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또는 어디다 한대요? 그렇지, 그 중간에다 중앙 처리 CPU하고 주기억 장치 중간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야. 자, 그렇게 하는데 자, 이 캐시 기억 장치의 특징이 뭐야? 용량은 크대 작대요? 비록 용량은 작긴 하지만 그런데 처리 속도는 어떻다고요? 아우, 겁나게 빠른가 봐요, 지금. 됐습니까? 자, 아래로 내려가시면 이러한 캐시 기억 장치의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 중에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 일부를 복사해 두면은 이때 CPU가 이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하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 한다? 캐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녀석은 지금 어디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야? CPU가 주기억 장치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미리 꺼내 놓은 거야. 그걸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합시다. 영어하고 수학학원을 같이 다니는데 가방에 지금 영어 수학학원의 가방이 다 너무 무거워. 이걸 들고 다니는 건 비효율적이겠죠? 자, 그래서 조그만 가방을 하나 샀어요. 근데 거기 영수가 과목이 다 안 들어가. 그런데 영어학원 갈 때는 뭐만 빼가지고 가면 돼? 영어책만 빼가지고 가져가고. 그 다음에 수학학원 갈 때는 수학책하고, 그러면 이 영어책은 어떻게 해야 돼?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 안 들어가니까. 그럼 그거 원래 가방에다 집어넣고 수학만 빼가지고 가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게 바로 여기서 이 캐시 기억 장치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래로 갑니다. 캐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CPU가 캐시 기억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 가급적이면 어디 있는 걸 쓰면 돼? 그 캐시 기억 장치에 있는 것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주 기억 장치까지 가지 않으니까, 그리고 캐시 기억 장치의 속도가 빠르니까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됐어요? 자, 이때 이를 위해 고려되는 것이 참조의 지역성입니다. 자, 참조의 지역성은
시간적 지역성과 공간적 지역성 두 개로 나눠지네요. 자, 이 중에 시간적 지역성이란 자, CPU가 한 번 사용한 특정 데이터가 가까운 미래에 다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거. 자, 시간적으로 그만큼 어떻다는 거야? 가깝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공간적 지역성은 한 번 사용한 데이터 근처에 있는 데이터가 곧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 이걸 공간적 지역성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주 기억장치에 가면 거기에 여러 개의 뭐가 있어요? 주소들이 쫙 해갖고 목록이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목록에 어떤 특정한 목록을 사용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그 지역적으로 가까이 있는 애들을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는 애들을 또 사용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자, 이것이 바로 뭐 이거를 우리는 공간 지역성이라고 그래요. 자, 다시 시간 지역성은 특정한 하나의 특정 데이터를 한 번 쓰고 나서 다시 그걸 쓸 가능성이 높은 건 시간 지역성이 되는 거고, 자,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썼는데 그 데이터를 다시 쓰는 게 아니야. 그 주변에 있는 또 하나의 어떤 다른 데이터를 쓸 때 그 한 번 썼던 데이터 주변에 있는 애를 지역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는 애를 쓸 가능성이 높은 게 공간적 지역성이 되는 겁니다. 구분됐어요? 자, 한편 주기억 장치는 워드 단위로, 워드니까 단어 단위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캐시는 어떻대요? 블록입니다. 그럼 뭘 모아서? 워드를 모아서 이걸 블록을 해서 하나로 설정해서 기억을 합니다. 자, 이때 워드라는 것은 비트의 집합이 되고, 단어는 비트의 집합이 되는 것이고, 또 블록은 연속된 워드 여러 개를 묶어놓은 것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때 주기억장치의 데이터가 캐시 기억장치에 저장되는 장소를 우린 뭐라고 하고? 라인. 아까 왜 CPU에서 주기억장치까지 가지 않고 얘를 빨리 불러오기 위해서 캐시 기억장치에다 저장을 할 때 그 어디에 저장이 되냐? 주기억장치에 있던 것이 캐시 기억장치의 어떤 특정한 장소에 저장이 될 거예요. 그게 바로 라인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아까 우리가 그 가방, 작은 가방 있다 담는 게 그게 거기 라인이 되겠죠? 자, 캐시 기억장치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라인에 하나의 블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됐어요. 단어의 묶음이 하나씩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차곡차곡. 자, 그렇기 때문에 주 기억장치에서 캐시 기억장치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블록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돼요. 주 기억장치는 단어 같은 경우로 돼 있겠죠? 근데 이 녀석을 어떻게 한다고? 워드 단위니까 얘를 묶어가지고 캐시 기억장치로 보낼 때는 단어로 보내는 게 아니라 뭐로 본다고? 단어의 묶음인 블록의 형태로 보낸다고요. 됐어? 자, 캐시 기억장치의 용량은 주기억장치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주기억장치의 블록 중에서 일부만 캐시 기억장치에 저장할 수가 있어요. 당연하죠? 왜? 이게 캐시적 기억장치에 다 들어갈 수 없어. 용량이 작으니까. 자, 그러므로 캐싱을 위해서는 주기억장치의 여러 블록이 캐시 기억장치에 하나의 라인을 공유하여 사용을 해야 돼요. 아까처럼 영어 과목을 가지고 책을 집어넣었다가 그 자리에 영어책 빼고 뭘 집어넣어야 돼? 수학책을 집어넣는 거. 이게 바로 하나의 라인을 공유하는 거죠. 작은 가방은 그 라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게 캐시 기억장치가 되는 거죠. 캐시 기억장치 안에 가방을 칸을 나눴다면 따로따로의 칸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고? 라인이 되는 거고. 이해되셨어요, 조금? 자, 다시 얘기하면 작은 가방, 아까 얘기했던 그 조그만 가방은 이 녀석은 결국 어떻게 거기다가 담았다 뺐다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공유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 A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컴퓨터의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 용량을 워드 n개로 표현했어요. n승계, 이 n승계죠? 자, 캐시 기억 장치의 데이터 용량을 워드를 m개라고 합니다. m개. 자, 가정해 볼 때 이때 주기억 장치의 블록 한 개가 k의 워드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k개로 돼 있대요, 단어가. 자, 그러면 하나의 묶음 안에 k개씩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있다면 주기억 장치의 총 블록 개수는 자, 이 n승계를 자, 여기 용량이야. 이거를 블록으로 나누니까 k개의 워드로
그 한 블록당 어떻게 된 거야? K개씩이 들어갔으니까 이걸 나누게 되면 이때 각 워드는 n 비트의 주소로 지정이 됩니다. 총 몇 개로 이걸 나눠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안 됐어요? 책이 지금 10권이 있어요. 책이 10권이 있는데 얘를 지금 저기 블록 한 개가 지금 K개씩의 워드로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럼 한 묶음당 2개씩을 집어넣게 된다면 그러면 이거를 10개를 2로 나누게 되면 몇 개의 블록이 필요한 거예요? 5개. 그거 계산해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그거 계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NBT의 주소로 지정이 되는데 그리고 캐시 기억장치의 각 라인은 K개의 워드로 채워지므로 각 하나하나의 레드는 아까 블록 단위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블록 안에는 K개씩 들어갈 수가 있잖아. 한 번에, 한 묶음으로. 채워짐으로 캐시 기억장치에는 총 어떻게? 자, 워드 M개를 다시 K개로 라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요. 자, 요 A와 관련된 문제 먼저 그냥 풀고 갈게요. 헷갈릴 테니까. 자, 이거 같이 놓고 보세요. 33번하고 A를 같이 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자, 여기에는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 용량이 몇 개? 자, 64개랍니다. 64를 2의 제곱승으로 나누면 몇 개가 돼요? 2의 6승 되나요? 자, 2의 6승이 됐습니다. 자, 이게 지금 뭐야? 결국 이때 여기에 있는 6이라는 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비트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n, 자, 여기서 6은 바로 여기 n은 바로 6이 되는 거죠. 비트. 자, 또 하나의 블록이 4개의 워드로 이루어졌대요. 그러면 K개씩이라고 했으니까 이 4개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K가 되는 거죠. 하나의 블록에 4개씩 들어가니까 K개가 바로 이 K가 4가 되는 거야. 또 주기억 장치는 총 16개로 블록이 만들어진대요. 64개인데 총 64개의 단어야. 얘를 4개씩을 묶으면 몇 개가 된다고요? 16개 맞아요? 자, 여기서 이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자, 아까 뭐로 나누면 된다고 그랬어? 아까 2의 그 위에 있던 2의 6승을 2의 n승계를 뭐로 나눴어? K 값으로 나눠줬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뭐야? 16이 나온 거야. 그래서 안 되면 이거 써놓으세요 그냥. 자, 또 그러면 블록은 지금 16개로 블록을 나눠서 거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16개 블록으로. 또 각 워드는 어디에 주소로 지정이 된다? 아까 n비트가 된다고 그랬죠? n만큼의 개수니까 6비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캐시 기억장치의 데이터 용량이 16개 워드라면 자, 캐시 기억장치에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용량 저기가 몇 개가 되는 거야? 16개가 바로 뭐야? 워드 수인 뭐가 되는 거예요? M이 되는 거예요. M. 자, 그러면 캐시 기억장치의 라인은 아까 M을 뭐로 나누라고 했어? K로 나누면 되니까 4분의 16이 되니까 결국 몇 개가 된다? 라인은 4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이거 앉아가지고 한 시간 정도 꼼꼼하게 보세요. 나는 요번 지문에 이거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봅니다. 오케이? 자, 다시 올라갈게요. 자, 이때 캐싱이 이루어질 때 CPU가 요청한 데이터가 캐시 기억 장치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 해당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 주소가 사용이 돼요. 주기억 장치의 주소를 알아야지 거기 가서 찾아올 거 아니야? 캐시에서. 오케이? 자, 이때 이 주소는 태그 필드와 라인 필드, 워드 필드의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태그 필드는 캐시 기억 장치의 특정 라인의 주기억 장치에 어떤 블록이 저장되어 있는지를 구분해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태그 필드란 녀석은 주 기억 장치에 있는 블록을 캐시 기억 장치 어느 부분에다가 저장했는지를 알려주는 주소래요. 결국 어디에 주소가 되는 거야? 캐시 기억 장치의 주소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라인필드는 주 기억장치의 블록이 들어갈 캐시 기억장치 라인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블록을 이 녀석을 1번 라인, 2번 라인 해서 몇 번 라인에다 집어넣는지 방 호수가 되는 거죠. 이걸 정해줬고요. 자, 워드필드는 반대로 어떻게? 아까 캐시 기억장치에서는 단어 수준으로 저장이 안 된다고 했죠? 그럼 워드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주 기억장치에 있는 거죠. 그 주 기억장치의 각 블록에 저장되어 있는 워드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워드필드라는 건 결국 주 기억장치에 그 어디에 있지 이 녀석이 그걸 찾아갈 때 쓰는 주소가 되는 거죠. 자, 밑으로 갑니다. 이때 주 기억장치의 데이터를 캐시 기억장치에 저장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직접 매핑이라는 게 있대요. 자, 직접 매핑.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주 기억장치의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캐시 기억장치 장치에 지정된 라인에다 저장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라인에다 이걸 저장할 건지를 일일이 하나씩 정해 놓는 건데 직접 매핑 방식에서 캐싱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자, 다음처럼 합니다. 자, 먼저 주기억장치 CPU가 태그 필드, 라인 필드, 워드 필드로 이루어진 주소를 통해 데이터를 요청합니다. 자, 야, 이거 좀 불러와. 이거 정보 처리하게. 그러면 이걸 주면 자, 우선 요청 주소를 어디로 갈까요? 주기억장치로 갈까요? 캐시 기억장치로 갈까요? 캐시로 가겠죠. 왜? 빠르게 처리를 하려고 캐시 기억장치를 달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야. 아까 얘기했던 영어학원을 가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큰 가방을 뒤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 지금 이 작은 가방에 영어 가방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갖고 그냥 바로 가면 끝나는 거야. 여기 뒤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먼저 어디 캐시 기억장치를 갑니다. 가가지고 가방을 뒤져보겠죠. 그 안에 지금 얘가 요청하는 CPU에서 요청하는 게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야. 없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때 이제 주기억 장치로 가야 되겠죠. 있으면 그냥 그거 처리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선 요청 주소의 라인 필드를 이용하여 자, 라인 필드는 어디에 있는 거라고 했어? 캐시 기억 장치에 있는 거라고 했죠? 이걸 이용 캐시 기억 장치에 해당 라인을 확인해 보여요. 방을 확인해 봤어. 방호수에 가서. 그랬더니 그리고 해당 라인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으면 그 라인의 태그와 요청 주소의 태그를 비교해 봅니다. 딱 봤더니 이때 태그 값이 일치하는 경우를 캐시 히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처리하면 이거 갖고 이제 쓰면 되는데 캐시 히트가 일어나면 주소의 워드 필드를 이용하여 라인 내 워드들 중에서 해당 데이터를 찾아가 CPU에 그냥 보내주면 끝납니다. 자, 이렇게 끝난 거야 얘는. 그런데 CPU가 요청한 주소의 태그와 캐시 기억장치 라인의 태그가 일치하지 않거나 또는 해당 라인이 비어 있어요. 없었어요. 이거 깜빡 잊고 거기다 안 넣어놨어 그거를. 그러면 요청한 데이터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얘 어디로 가야 돼 다시? 그렇지. 캐시 미스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캐시 미스가 일어나면 요청 주소에 해당하는 블록을 주 기억장치에 복사를 해서 캐시 기억장치에 지정된 라인에 저장을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갖고 간단 말이야. 그리고 주소의 태그를 그 라인의 태그 필드에 기록을 하고 요청된 데이터를 CPU에 그 다음에 보내주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여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없어. 그럼 주기억장치 찾아가서 그걸 이쪽에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걸 돌려주는 거예요, 지금. 자, 만약에 그 라인에 다른 블록이 저장되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거죠. 영어학원 가려고 하는데 수학이 가방에 꽂혀 있어. 얘를 빼야지. 얘를 다시 빼놓고 거기다가 영어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애는 어떻게 될까요? 그 정보는? 지워지겠죠. 여기에서. 캐시 기억장치에서 지워지는 거죠. 용량이 얘는 가방이 좁으니까 그걸 자꾸 갖다 이용만 해놓고 다 버리는 거야. 여기 있는 데이터 주기억장치는 계속 남아있어야 돼? 없어져야 돼? 주기억장치는 없어지면 안 되죠. 나중에 다시 거기서 들어가야죠. 이쪽에 있던 애가. 필요할 때만 불러내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캐시 기억장치는 있는 걸 계속 저장할 수는 없구나. 일정한 용량이 넘어가면 아니면 그 방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 다른 녀석이 이전에 있으면 얘는
삭제시키고 그 자리에 얘가 들어가는 거구나. 됐어요? 자, 직접 매핑은 CPU가 요청한 데이터가 캐시 기억 장치에 있는지 확인할 때 해당 라인만 검색하면 되기 때문에 검색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직접 매핑은. 그리고 회로의 구조가 단순하여 비용을 구성하는 비용도 저렴합니다. 속도 빨라. 또 비용도 저렴한 장점이 있어. 자, 그런데 단점도 있네요. 같은 라인에 저장되어야 하는 서로 다른 블록을 CPU가 번갈아 요청하는 경우에 계속 캐시 미스가 발생해서 반복적으로 블록이 교체가 돼요.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를 계속 하는 거야. 보충을 하는데 영어학원 갔다 왔는데 수학 오래, 수학 갔어. 그랬더니 또 영어 다시 하면 또 어떻게 오후에 또 오래.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집어넣었다 뺐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 거는 뭐 해야 되는 거야? 용량이 작거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캐시 미스가 발생하고 이런 시스템의 어떤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캐시 기억 장치의 라인 어디에나 자유롭게 블럭을 저장하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거 완전 연관 매핑이라고 한대요. 얘는 방이 꼭 저장해질 필요가 없어. 다른 곳에 다시 들어가면 되니까. 자, 그리고 직접 매핑과 완전 연관 매칭을 또 혼합한 게 또 하나 더 나왔는데 이게 뭐야? 세트 연관 매칭이라는 게 있대요. 자,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는 좀 더 효율적으로 자료를 꺼냈다가 집어넣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속도가 그러니까 어떻게 직접 매핑보다는 더 빨라지겠네요. 그럼 처리 속도가.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32번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걸 찾으라고 했는데 자, 답은요? 왜? 캐시 기억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가 반복적으로 사용돼야 캐싱 효율이 높아진다. 이거 한 번만 쓰고 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집어넣었다 뺐다 이게 어떻게 거기 한 번 들어온 녀석을 여러 번 써야지 그만큼 효율이 높아지는 거니까. 네, 답은 3번. 자, 34번으로 가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어려운데 자, 직접 매핑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놨대요. 자, 이때 여기에서 적절치 않은 걸 찾습니다. 자, 34번에 제일 먼저 할 거는 CPU 왼쪽에 보이시나요? 자, 여기 있는 요 녀석이 먼저, 자, 세 개가 있네요. 태그, 라인, 그 다음에 워드, 이 세 가지가 있죠? 자, 요 형태로 돼 있는데, 자, 이때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자, 라인을 먼저 보시면, 라인이 몇 번 라인에 있대요? 10번을 찾아가 보는 거야. 이건 여기는 캐시 기억 장치가 라인이죠? 라인은 여기 블록 형태로 이렇게 저장되는 곳이잖아, 지금. 10번에 찾아가 봤더니, 자, 요 녀석하고, 그 다음에 태그는 뭐가 되는 거죠? 0 부분에, 요 부분에 태그에 해당되는 라인을 찾아갔더니, 얘하고 제가 일치를 해요, 안 해요? 빨간색하고 얘하고? 안 하죠. 그럼 이거 잘못 들어가 있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지금 분명히 자, 봤더니 지금 여기서 라인 주소를 찾아봤더니 10번이 돼야 되는데 10번을 찾아갔더니 거기에 뭐가 들어갔어? 꼴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자, 그런데 다시 태그 주소를 찾아갔더니 자, 태그는 저기 어디에 든대? 주기억 장치에 있는 거잖아. 가서 10번 라인을 봤더니 이번에 블루예요. 그럼 얘가 요구한 거는 이 꼴이에요, 블루예요? 블루죠. 그러니까 이 녀석을 지우고 이 자리에 또 뭘 집어넣어줘야 돼? 블루를 집어넣어줘야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 당연하게 이 꼴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캐시 기억 장치에 이게 저기 되니까 얘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죠. 그냥 빼버려야 돼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를 빼고 그 자리에 또 이 빨간색을 집어넣어줘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몇 번? 4번인가요? 캐시 기억 장치의 라인이 0일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블록이 삭제되게끔 그랬는데 얘는 지금 0일이면 어디 있는 거야? 캐시 기억 장치의 라인이니까 이거잖아. 그럼 위에 있는 요 녀석이 0일이잖아. 얘가 지워져요? 파란색 얘가 지워져야지. 그렇죠? 이 자리에다가 얘가 지금 빨간색이 들어가 주는 거니까 요게 지금 들어가 줘야 되는 거니까 초크가 지워지는 게 아니라 뭐가 지워진다? 꼴이 지워지고 거기에 블루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바꾸라? 이건 0일이 아니라 10이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
자, 35번입니다. 기업과 보기 니은의 비교를 했는데 이 중에 적절한 걸 했는데 자, 완전 연관 매핑은 캐시격 장치의 블록을 저장할 때 라인을 지정하지 않고 임의로 저장하는 방식이랍니다. 이거는 블록을 저장할 때 어떻게 임의로 저장하는 방식. 네. 자, 그 다음에 밑에 이 방식은 필요한 데이터 위주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매핑 방식 중에 캐시 히트의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캐시 히트가 높다는 건 어떻게 돼요? 잘 만들.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나 히트 여부 확인이 모든 라인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자, 검색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립니다. 검색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네요, 지금. 그리고 트레이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비용도 높습니다. 자, 검색 시간도 오래 걸려. 그 다음에 비용도 많이 들어. 자, 이때 주기억 장치의 블록이 자, 캐시 기억 장치에 정해진 라인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정해진 라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억 장치의 주소는 태그 필드, 워드 필드로 이루어집니다. 뭐 하나 빠졌는데? 라인 필드가 없죠. 라인 필드는 어디에 주소인데? 거기 캐시의 어떤 기억 장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에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거 지정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두 가지만 지정하는 거야. 여기는 태그 필드와 워드 필드만 지정이 되는 거예요. 자, 대신에 블록이 교체될 때 어떤 블록을 삭제할지를 결정하는 블록 교체 알고리즘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때는 블록을 삭제하는 경우는 뭐가 필요하다? 자, 블록 교체 알고리즘이 따로 필요하대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자, 여기에서 지금 적절한 걸 찾으라는데요. 기억과 니은을 비교했을 때 4번에 뭐가? 니은과 다르게 기억은 라인을 지정하여 블록을 지정한다. 아까 나왔죠? 직접. 그렇지. 자, 이 녀석 기억이란 녀석은 지금 아까 라인 캐시 여기 뭐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라인을 꼭 정해놓고 거기다만 집어넣는다고 했었으니까.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라인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 여기서 제일 중요하네요, 지금. 자, 36번 문맥상 A와 가장 가까운 걸 하나 찾으라고 했는데 이거는 자, 어떠한 일정한 뭐가 떨어진다? 효율. 이건 따로 안 봐도 되겠어요? 네. 자, 마지막 나와 있는 게 RNT인가요? 자, 이거는 지금 짧은 시간에 빨리 끝내버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거 지금 남겨놓고 좀 찜찜해. 자, 이거는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복습을 할지 모르겠지만 빠르게 지금 제가 해드릴게요. RNT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니? 여잔데. 정치 철학자? 이 정도 봐야 되나요? 자, 그래서 정치를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를 해야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현실을 이해하는지에 대한 정치 철학적 지평을 열어준 철학자랍니다. 자, 이때 RNT의 정치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그녀가 생각하는 정치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대요. 자, 정치는 뭐다? 자, 사적인 거 아니야. 공적인 것에서 출발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사적 아니고 공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정치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는 RNT는 그렇다면 공적인 것과 사적인 걸 어떻게 구별한대요? 행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자, 여기 행동과 행위 이 차이점 아셔야 돼요. 그녀는 인간의 활동으로 노동, 작업, 행위 등을 제시하고 이 세 가지 활동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인간의 실존을 가능하게 한다고 봅니다. 자, 그녀가 생각하는 노동은 생물학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물적 활동이에요. 먹고 생계를 유지해서 먹고 이런 걸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노동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노동은 자기 보존의 수단일 뿐 생존을 위해 필요한 생산과 소비의 끊임없는 순환 과정에서 종속된 겁니다. 자, 작업 한 단계 올라가네요. 작업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삶의 편의를 위해 물건과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래요. 자, 그래서 이건 자연과 구분되는 인간의 세계를 구축하는 활동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행위까지 넘어갔어요. 행위는 다른 존재들과 뭐까지 하는 거? 상호 자, 소통까지 하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행위랍니다. 자, 노동보다 한 단계 위가 뭐가 되는 거고? 작업. 작업보다 그 윗단계가 행위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RNT는 이 중에 어디를 볼까요? 뭐를? 행위입니다, 행위. 자, 그래서 자, 밑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그녀는 행위가 노동, 작업과 달리 혼자서는 할 수 없기에 오직 타인의 지속적인 현재 존재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삼는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노동과 작업을
사적인 것으로 보고, 자, 사적인 것, 자, 거기에 비해서 행위는 뭐? 공적인 것.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적 영역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아렌트는 이러한 공적인 것, 사적인 것이 이루어지는 영역이 공간적으로 분리가 됐다고 봅니다. 자, 공간과, 그 다음에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이 분리가 된다고 보고요. 자, 그 대표적인 모델을 어디로 봤어요? 가정이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고? 사적인 공간. 거기에 비해서 폴리스는 공적 공간. 이렇게 나눠놨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어디 보냐? 자, 사적 영역을 인식을 했는데, 자, 여기 네, 5번째 줄입니다. 노동은 인간이 생명을 조전해야 한다는 필연성의 구속을 받고, 작업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 유용한 것만 생산한다는 필연성의 구속을 받는 거예요. 노동, 작업 또 나왔네요. 자, 또 가정은 가장을 중심으로 의견이 일치하는 획일성이 지배하는 불평등의 공간이야. 자, 여기까지는 그래 가정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가정은 뭐가 있는 노동과 그 다음에 작업이 있는 공간. 그래서 이것은 자, 사적 공간, 불평등한 공간이 되는 거고요. 자, 폴리스는 어떻대요? 공적 공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곳에서는 자유의 공간입니다. 자유가 있는 공간. 그래서 아렌트는 사적 영역, 저기 행위를, 여기 행위에다 체크해야 되죠? 자, 행위는 여기 있어요. 자, 그래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자유의 공간으로, 아까 위에는 불평등의 공간이었다면, 여기 자유의 공간. 아렌트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엄격하게 분리했지만, 그렇다고 사적 영역을 부정한 건 아니야. 사적 영역은 공적 영역을 위해서 꼭 존재를 해야 된다고 봤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삶의 필연성을 충족한 시민들이 이 폴리스라는 공적 영역으로 나갈 수 있다고 봤어요. 또 가정 밖으로 나온 시민들은 폴리스에서 다른 시민들을 만나 자유롭게 공적 문제를 자유롭게 논의하는데 이때 자유롭다는 것은 강제성, 강요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시민 모두가 평등한 위치에서 각자의 서로 다른 의견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것. 이게 바로 여기서는 자유로움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사람들은 뭘 통해서? 언어적 소통을 통해서 서로 타인과 관계를 맺게 돼요. 자, 그리고 더 나가서 내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러한 행위가 바로 뭐다? 이걸 정치로 본 겁니다. 결국 가정이 아닌 밖으로 나와서 거기는 평등하게 서로 대등하게 자신의 대화를 통해 자기의 의견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정치고, 결국 고대 그리스인들이 공적 영역에서 행위를 통해 자유를 실현한 것처럼 아렌트는 정치 본질을 무엇의 실현을 봤다? 자유의 실현으로 봤습니다. 자, 그런데 아렌트는 근대 이후에 사회가 출현했고 이 사회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정치가 어떻게 됐대요? 왜곡돼 버렸대요. 지금 뭔가 변질되었다는 뜻이에요. 원래 바로 이 정치 자체 그 색깔이 지금 없어져 버렸어. 왜 아렌트는 사회 출현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나? 그것은 그녀가 사회를 경제적으로 조직된 여러 구성원의 거대한 가족 결합체로 봤기 때문에 그렇대요. 가족 결합체. 정말 가족들이 모여있다는 뜻이 아니야. 고대 그리스에서 가정의 활동은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노동활동의 중심이 이루어졌기에 경제활동은 본래 사적 영역에서의 활동이었어요. 자, 경제활동을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고요? 이 녀석들은 자, 사적 영역이었는데, 그런데 이러한 가정에서의 경제활동이 근대 이르러 사회가 출현하면서 시장이 발달했네요. 그리고 시장은 발달한 공적 영역으로 옮겨갔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가 어떻게 된 거야? 허물어졌어요. 그러면 원래 사적인 영역에서 경제활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시장이라는 것이 형성되면서 이게 허물어져 버린 거야. 벽이. 자, 아래로 하면 경제활동이 행위의 공간이었던 공적 영역이 자리하게 되면서 자, 원래 경제활동은 사적 영역이었는데 이것이 행위의 공간이 공적 영역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공적 영역은 그만큼 어떻게 되냐 자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아렌트를 이렇게 분석해보고 결국 아렌트가 말하는 사회 문제는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행위 계속 강조하는 거는 행동이 아니라 뭐라고? 행위. 이것이 일어나는 가능성이 배제된다는 것이다. 이 사회가 이렇게 행위를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그 자리 설 자리를.
그녀는 이러한 사회가 등장하면 새롭게 나타난 활동 양식을 물어봤다. 자, 행동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 되는 거죠. 행동은 행위가 일어났던 공적인 공간에서 사람들이 오로지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변질돼 버린 거예요, 지금. 자, 밑에 인간 삶의 모든 것을 경제적 가치가 지배하는 근대 이후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더 이상 공동의 해결을 한다, 아니 행위를 한다, 안 한다? 안 해, 뭐만 해? 행동만 해. 자, 그로 인해 철저하게 경제화된 근대 이후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 움직이게 되고 궁극적으로 행위는 박탈돼 버렸어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사회의 행동은 결코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자, 행위라는 것은 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 사람들은 오직 공적 영역에서만 자신의 행위 가능성을 보존하고 자유 실현의 가능성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아렌트가 말하는 공적 영역을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회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진정한 정치, 진정한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본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 자, 나머지 부분인데 37번에서 전개 방식은 어떤 거? 특정 철학자 누구? 아렌트죠? 자, 여기 정치가 뭔지, 그리고 우리 근대 사회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걸 지적을 했고요. 행위는 없고 행동만 있다 이거였어. 38번 적절치 않은 거 그랬는데 정치는 사람들이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의 행위를 강제하면 돼요, 안 돼요? 자유롭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절대 안 됩니다. 자, 39번에서 자, 한나 아렌트의 견해에 대해서 보기의 사람이 비판한다면 까라는 얘기죠. 한나 아렌트를 인간의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한 창조적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밑줄 노동으로 인간은 자유를 실현할 수 있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아까 아렌트는 노동이라는 것을 어떤 단계로 봤어? 높은 단계, 낮은 단계? 낮은 단계고 거긴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외려 노동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대?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자아를 실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유를 실현한다고 했으니까 노동을 긍정적으로 본 거죠. 자, 그렇다면 어디 1번 당신은 노동을 자기 보존의 수단으로 보지만 생계 수단이야 이런 거 노동은 인간에게 뭐를 자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걸 여기서 이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또 뒤에 문제 있나요? 40번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사회에 대한 이해가 사회는 긍정으로 해서 부정적으로 봤어? 예. 사람들은 시장 경제가 발달한 사회일수록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한다? 없어. 이게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자, 41번에 공자하고 플라톤이 비교했는데 공자는 부자 관계에서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정치로 간주를 했대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자, 이러한 사랑이 국가 차원으로 확장된다고 여겼는데 즉 국가는 가정의 확장이기 때문에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할 수 없고 가정에서의 관계 맺음은 정치 체계의 근본 토대가 돼요. 공자는 두 개를 분리했어요, 안 했어요? 아까 아렌트는 분리했어요. 자, 플라톤은 정치와 관련하여 사적 영역인 가정을 이상국가를 만드는데 방해물로 봤어요. 그러면 얘도 사적 영역을 부정으로 봤네. 근데 아까 아렌트는 어떻게 했어? 사적 영역은 그렇지. 공적 영역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분리는 됐지만. 자, 그래서 여기는 반대로 봤는데 밑에 그래서 플라톤은 정치가들에게 자식과 재산을 공유할 것을 주장하며 이거 미친놈 아니야? 자식도 부모하고 다 똑같이 재산을 다 공유하며 공적인 것을 위해 사적인 것을 지향이라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피한다. 피하는 거 이것을 부정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맞는 거예요? 틀린 거야? 적절한 거네요. 공자와 달리 한나 아렌트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공간적으로 분리해서 인식했다. 공자는 분리 안 했어. 구분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네요. 아렌트는 분리를 해. 그러면 플라톤과 차이점은 뭐였어요? 사적 영역을 필요하다고. 플라톤은 여기서 사적 영역을 부정했는데 비해서 방해물로 봤으니까 이걸 부정했는데 비해서 이걸 사적 영역을 아렌트는 부정하지 않았죠. 됐어요? 자, 여기까지입니까? 자, 지금 전체 내용 지금 끝내겠습니다.